광주 충효동에 자리한 한 무덤. 신라의 무덤 중에서 가장 호화롭게 단장돼 있다. 봉부는 지름이 30m. 봉분 아래에는 둘레돌을 배치하고 다시 돌 난간을 둘렀다. 둘레돌에는 12지신 상이 정교하게 조각돼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시대 12지신상 조각 중 가장 섬세하고 뛰어난 것이다. 이 화려한 무덤의 주인은 바로 삼국통일의 주역 김유신 장군이다. 그리고 그는 죽어서 왕이 됐다. 우리 역사에서 왕족이 아니면서 왕이 된 유일한 사람 김유신. 그는 어떻게 왕이 된 것일까?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갈림길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7세기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격동기였습니다. 신라의 장군으로 삼국 통일의 주역이 된 김유신. 김유신은 지도력이 뛰어난 명장군으로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기록에는 79살 죽기 전까지 야전 사령관으로 맹활약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김유신 장군이 왕위에도 올랐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유신 장군은 죽은 지 160여 년 만에 흥무대왕으로 추존됩니다. 죽어서 그것도 신하의 몸으로 왕이 된다는 것은 유례없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고 그 뒤 그 어떤 누구에게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장군에서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79 그의 삶은 생과 사가 엇갈리는 전쟁터만큼이나 파란만장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던 김유신. 그만큼 그에게는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도 컸습니다. 김유신의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충북 진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위치한 길상사는 김유신 장군을 모신 사당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김유신 장군을 기리는 제를 올린다. 통일 신라 시대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지금까지 나라의 제사로 계속되고 있다. 이 제례에는 주목할 것이 있다. 일반적인 제사에는 절을 2번 올리지만 여기서는 절을 4번 올린다. 네 번의 절은 바로 왕에게 올리는 제례인 것이다. 김유신 장군은 죽어서 왕으로 추대됐고 지금까지 왕의 예로 모셔지고 있다.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께서는 신라 흥덕왕 때에 돌아가신 지 한 100여 년 후에 국가에서 이 어른이 살아서 임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래서 흥무대왕이라고 하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 시호가 붙은 양반은 제사 지낼 적에 꼭 사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사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방대한 역사서인 삼국사기는 김유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삼국사기는 1145년 김부식이 편찬한 이래
모두 5차례 판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삼국사기 중 완질로 된 가장 오래된 판본이 이곳에 보존된 정독본이다. 전체 5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삼국사기. 그중 10권은 삼국의 인물을 소개하는 열전이다. 여기에는 삼국시대를 풍미했던 인물 50명의 전기가 기록돼 있다. 열전 부분 중에서 김유신 편은 분량이 이 정도가 됩니다. 근데 당대 그 유명한 장군이었던 을지문덕 장군의 그 김유신에 관한 전기는 다른 인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적은 요만한 양이 10권 중 3권, 3분의 1가량이 김유신에 관한 기록인 것이다. 많이 차이 나죠. 여기 아마 김유신 편이 열전 10권 중에서 그 저자인 그 김부시가 그 열전을 내면서 그 김유신을 굉장히 아마 영웅시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10권 중에서 김유신 편을 3권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아마 편찬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김유신이가 상당한 그 영웅으로 아마 그 대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삼국사기에도 김유신 장군을 흥무대왕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 김유신은 지금도 전국 곳곳에 살아있다. 강릉에서는 김유신을 특별하게 모시고 있다. 대관령 고갯마루에 자리한 산신당에서는 매년 단오 때마다 강릉 단오제가 열린다. 강릉 단오제는 대관령 산신에게 제를 올리며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산신제로 시작된다. 대관령 산신에게 마을의 평안과 농사의 번영, 집안의 태평을 기원한다. 조선 중기의 문인인 허균이 외가가 있는 강릉을 다녀와서 적은 문집 성소부 부고에는 강릉 단오제 대관령 산신의 정체에 대해서 적어 놓았다. 강릉 사람들은 단오 때 대관령 산신을 맞이하는데 그 대관령 산신이 바로 김유신 장군이라는 것이다. 김유신 장군은 어떻게 대관령 산신이 된 것일까? 실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신화적 인물로 또 신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인물로 이렇게 모셔지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신라 시대에 이제 많은 그 호족들이나 신라의 그 세력들이 이제 강릉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이주를 하고 또 이 지역이 이제 북방으로 진출하는 어떤 방어적인 그런 개념이 있었거든요. 진출로도 의미가 있었는데 자연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관령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외적도 오고 또 어떤 수호적인 그런 측면이 필요했는데 거기에 이제 김유신 장군을 신격으로 모시게 된 것이죠. 김유신 장군이 지켜주고 있다고 믿는 이곳 강릉에는 김유신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도 있다. 사당 입구 사적배는 이 사당을 짓게 된 연유가 새겨져 있다. 신라의 변방이었던 강릉은 말갈족의 침입으로 편할 날이 없었는데 김유신 장군이 출정해 말갈족을 무찌르고 이곳 백성을 지켜주어 그에 대한 감사로 사당을 지었다는 것이다. 김유신이 강릉에 출정해 말갈족을 무찔렀다는 역사 기록은 없다. 단지 이곳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어 오는 이야기가 사적비에까지 새겨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후대 사람들은 무장 김유신을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받들었다.
김유신 장군을 모시고 있는 사당은 전국 각지에 10여 개에 이른다.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은 김유신 열전 말미에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적어놓았다. 김유신, 그는 천년의 시간을 넘어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추앙받고 있다. 김유신은 삼국 통일을 이룬 뛰어난 무장으로 죽어서는 왕의 자리에 올랐고 더 나아가 호국신으로 추앙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국유사 기록에 보면 죽은 김유신이 나타나 자신에 대한 대접을 소홀히 한다며 강한 불만과 불편한 심기를 토로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김씨 왕조의 시대를 연 미추왕릉을 무대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일인지 내막을 보면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먼지와 안개 사이로 죽은 김유신 장군이 말을 타고 나타나 미추왕릉 속으로 들어가더니 그 속에서 울면서 슬피 탄식하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려운 나라를 구하고 삼국 통일의 공을 세운 신은 죽어 혼백이 됐어도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의 자손이 죄 없이 죽음을 당했으니 이제 임금과 신하들이 제 공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은 다른 곳으로 멀리 옮겨가 편히 쉬고자 하오니 원컨대 대왕께서는 허락해 주소서. 이 이야기를 듣고 해공왕은 대신을 보내 제사를 드려 사과하고 명복을 비는 절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김유신은 죽어서도 가문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전에도 가문을 지키려는 의지가 각별했던 김유신. 그 이면에는 뼈아픈 가문의 비애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말 신라의 변경이었던 충북 진천. 이곳 태령산 정상에는 특이한 유적이 하나 있다. 홍분을 낮게 쌓고 자연 속으로 둥글게 기단을 둘러놓아 작은 무덤처럼 보이는 이것은 무엇일까? 여기가 김유신 장군의 태를 모신 곳입니다. 대개 옛날에 왕족이나 귀족은 탄생하면 그 태를 이 높은 곳에다 이렇게 많이 모셨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탄생하신 다음에 태를 이곳에서 묻어서 이 산을 태령산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지금까지 나르고 있습니다. 김유신의 태를 묻었다는 이 태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형식의 태실이라고 한다. 태실이 있는 태령산 아래 김유신이 태어난 진천 상계리 계양마을은 당시 백제와의 접경지대였다. 김유신은 신라의 수도 경주가 아닌 변방의 산골 마을에서 태어난 것이다. 신라는 백제와의 국경선이 되는 이곳 진천의 산줄기를 따라서 여러 개의 산성을 쌓았다. 그 중에 한 곳이 이곳 도당산성이다. 고구려 백제 침입에 대비해 신라가 쌓은 성이다. 이 성을 쌓은 사람이 바로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이다. 그는 이곳 진천의 태수였다. 이곳은 도단산성이라는 곳입니다. 이 도단산성은
고구려 신라의 국경지대가 되겠습니다. 김유신 장군의 아버님 되시는 김서현 장군이 진천군 태수로다가 오셔서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성으로다가 추측이 됩니다. 김유신 아버지가 이렇게 변방에 머문 것은 출신의 한계 때문이었다. 경남 산청 왕산 기슭. 가파른 경사면에 크고 작은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돌 무더기가 있다. 7단으로 쌓아올린 모습이 마치 피라미드 같다. 이것은 김해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무덤이라고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구형왕은 가야국을 신라에 양도했다고 해서 죽은 후 양왕으로 불렸다. 신라의 23대 법흥왕이 가락국을 쳐들어옵니다. 지금의 양산의 황산진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구형왕께서는 단 한 사람도 가락국의 백성들을 죽이지를 말라는 조건을 내세워가지고 국권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넘겨줬던 것입니다. 그 뒤로 시조대왕의 별궁이 있었던 태왕궁 바로 이곳에 가장 가까운 가족과 그리고 왕비 그리고 국가의 주요 문서만 가지고 운동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즉위하신 지 12년 만에 이곳에 운동 생활하신 지 4년 만에 승하를 하셨던 것입니다.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 그는 바로 김유신의 증조 할아버지다. 김유신은 몰락한 왕조의 후손이었던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구형왕이 왕비 세 아들과 함께 보물을 가지고 투항해와 법흥왕이 예에 맞게 그를 대접하고 상등의 벼슬과 함께 시급을 주었다고 전한다. 그렇다면 신라로 편입된 후 김유신 집안은 어떻게 살았을까? 구형왕의 가족은 진골에 편입되어 진골의 대우를 받았다. 그리고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은 신라 최고의 관등인 각간에까지 올랐다. 엄격한 신분사회인 신라에서 멸망한 나라의 왕자 김무력은 어떻게 각간이라는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었을까? 당시 신라는 진흥왕의 영토 확장 정책으로 군사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이 필요했다. 진흥왕은 백제와 동맹을 맺고 고구려의 한강 유역을 점령한다. 그리고 다시 백제와의 동맹을 깨고 한강 유역을 독차지한 다음 여기에 신주를 설치한다. 이때 신주 군주로 임명된 사람이 김무력이다. 김무력은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 성왕을 전사시키는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신라에 편입된 이후 멸망한 나라의 왕자 김무력에게 주어진 선택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는 것뿐이었다. 충북 단양군 적성. 진흥왕은 고구려의 영토였던 이곳을 점령한 후 적성비를 세웠다. 비문에는 신라의 영토 확장을 돕고 충성을 바친 자들을 포상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공을 세운 자들의 이름 가운데 김무력의 이름이 있다. 진흥왕이 함경도 고구려 땅까지 진출하여 세운 마울령비와 황초령비. 여기에도 공을 세운 자들의 이름 속에 무력의 이름이 보인다.
김무력은 진흥왕의 정복 사업에 빠지지 않고 참전해 공을 세웠던 것이다. 적극적인 군사적인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신라 중앙 정부에서 자기들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뿌리 내려가고자 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 김무력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드러나 있지만은, 그런 걸 통해서 신라 정부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멸망한 가야 왕족의 후예라는 출신의 한계는 김유신의 아버지에 이르러 표면화된다. 김유신의 부모인 김서현과 만명 부인, 이들의 결혼은 쉽지 않았다. 만명 부인은 진흥왕의 동생인 수클종의 딸이다. 신라의 왕족인 것이다. 반면 김서현은 멸망한 가야 왕족의 후예로 편입 진골이었다. 같은 진골이었음에도 이들의 결혼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다. 삼국사기에 그 일화가 전한다. 김서현을 만나 첫눈에 반해 사랑하게 된 만명. 만명은 아버지 수클종의 반대로 집안에 감금된다. 그런데 대문에 벼락이 치고 지키는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만명은 창문으로 빠져나와 김서현과 도망가서 함께 살게 됐다. 이런 김서현과 만명의 결혼을 삼국사기는 야합이라고 표현했다. 야합이란 떳떳지 못한 야망을 이루기 위해 서로 어울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입 진골은 됐지만은 워낙 신라가 배타적 아닙니까? 진골끼리 결혼하고 이러니까 이 무력인이 서현으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정통 왕가의 가문의 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이 마음대로 허용된 게 아니니까 요새 말로 하면 야합이라는 뜻으로 강제 결혼의 의미를 가진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어려움을 거쳤지만은 신분 향상의 길을 택한 겁니다. 김유신은 멸망한 가야 왕족의 후예라는 출신의 한계를 안고 태어난 것이다. 패망한 나라의 왕족으로 신라에서는 변방의 장군에 불과했던 김서현, 그리고 신라의 왕족이었던 만명.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신라에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열정적인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김유신입니다. 그런데 김유신에게도 이런 부모님 못지않은 열정적이고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관녀와의 사랑입니다. 김유신에 관한 유명한 일화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김유신이 술에 취해 말을 타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향한 곳은 김유신의 집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 천관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자 김유신은 자신을 천관녀의 집으로 이끈 말의 목을 단칼에 베고 돌아섭니다. 이렇게 모질게 해서라도 김유신은 천관녀와의 인연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김유신은 왜 천관녀를 버려야 했을까요? 천관녀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김유신과 천관녀의 사랑 이야기는 이 두 권의 책에 기록돼 있는데 모두 고려 중엽 이후에 쓰인 것들이다. 이 책들에 남아있는 내용은 거의 같다. 그중 김유신과 천관녀의 만남에 대한 부분을 보면 하루는 우연히 계집종의 집에서 유숙했다. 말이 옛길을 따라 기생집에 이르렀다는 두 줄의 기록뿐이다.
천관녀는 과연 기생이었을까? 천관녀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경주시 교동 들판 곳곳에 예사롭지 않은 돌들이 흩어져 있다. 이 거대한 돌들은 탑의 기단과 탑재로 쓰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 그 탑이 앉았던 자리입니다. 석탑이 있었던 자리고요. 이게 석탑의 기초 부분입니다. 이 위에 이제 탑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 위에 이 기단 면석이 얹혀집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기단 면석이 얹혀지고요. 거대한 사찰이 들어서 있었던 곳으로 보이는 이곳은 바로 천관사 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밭이었던 이곳을 논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탑돌이 대거 발굴됐다. 지표 조사에 이어 전면 발굴 조사를 한 결과 520여 점에 달하는 유물들이 대거 출토됐다. 발굴된 유물 중에는 7세기 신라의 유물이 눈에 많이 띈다. 김유신이 살았던 당시의 유물들인 것이다. 고려 중엽에 와서야 기록으로 남게 된 김유신의 사랑 이야기가 천관사터 발굴로 그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이 요 기와편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하늘 천자가 새겨져 있죠. 그래서 더 글자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일단 요것만 출토가 됐고요. 이걸로 봐서 이 절터가 천관사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신라는 기와에 사용처의 이름을 새긴다. 천자가 새겨진 명문기와는 이 절이 천관사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된다. 천관사터 바로 옆 도당산 일대는 신라 고유 신앙의 성지로 여겨지는 곳이다. 왕의 즉위 의례 등 중요한 국가 제사가 이곳 도당산의 신궁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그 도당산 옆에 천관사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김유신이 천관이라는 여자를 추모하기 위해 그녀의 집터에 지은 절이 천관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궁 옆에 살고 있던 천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는 누구였던 것일까? 그 제사 중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제사가 하늘에 대한 제사인데 신궁에서 하늘에 대한 제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관녀가 죽은 곳에 이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천관녀는 그 신궁 바로 옆에서 기거했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래서 천관녀라는 명칭 자체가 벌써 하늘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여자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천관녀는 기생이 아니었다. 나라의 제사를 담당했던 여사제였다. 그러나 김유신의 어머니는 김유신이 천관녀와 사귀는 것을 반대했다. 원래 시조묘에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왕의 누이였다. 그리고 신궁에서 제사 지내는 일은 화랑의 원조인 원화가 담당했다. 여사제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김유신의 어머니는 왜 그토록 여사제인 천관녀와의 사랑을 반대한 것일까? 이 자돈의 순교를 계기로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로 불교가 채택되면서 고유 신앙의 지위가 위협받게 됐다. 공인받은 불교의 지위가 상승하면서 고유 신앙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신궁에서 제사를 지내는 천관녀의 지위도 하락했다.
이제 차츰차츰 고유 신앙의 세력이 약화되고 불교가 이제 세력이 강화되고 따라서 이제 그 김유신의 어머니 만명부인의 입장에서는 장래가 촉망되는 자기 아들 가야계 출신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득세하는 불교계에 밑보이지 말아야 되고 따라서 고유 신앙과 관련돼 있는 청관녀와 이것을 이제 띄워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둘이 헤어지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유신은 고유신앙과 불교의 선택의 기로에서 고유신앙을 버렸다. 가야계인 김유신은 정치적 출세를 위해서는 천관녀와 결별할 수밖에 없었다. 천관녀와의 이별은 신라 귀족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김유신의 가슴 아픈 선택이었습니다. 신분 차별을 벗어나기 위해서 김유신이 선택한 것은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난세는 영웅을 만든다는 말이 있듯이 전쟁은 김유신을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김유신은 탁월한 통솔력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김유신의 지도력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삼국사기에 전하고 있는데요. 생사가 걸린 전쟁터로 나가면서 가족들의 마중까지 외면하고 멀리 가서야 집에서 떠온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를 본 군사들이 대장군도 저런데 어찌 우리들이 가족과 떨어짐을 한탄하겠는가 하면서 힘을 내 싸웠다고 하는데요. 이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유신은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세심한 배려를 할 줄 아는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용맹한 장군이자 뛰어난 지략가였던 김유신. 그의 면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공산은 산악을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신라의 5악 중에 하나다. 당시에는 중악이라고 불린 팔공산에 김유신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그 전설의 장소다. 바위 안쪽 좁은 틈 속을 들어가면 천연 굴이 나온다. 바로 중악 석굴이다. 삼국사기에도 이 전설이 전하는데 17 화랑인 김유신이 고구려 백제 말갈이 국경을 침범하는 데 분개해 혼자 중악 석굴에 들어가 하늘에 기원하니 도사가 비법을 전수했다는 것이다. 김유신이 17살 때 와서 그 수도했다는 중악 석굴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돌로의 구조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봐가지고 중악이라고 하는 게 특히 그 중악이라고 하는 게 팔공산을 가리키고 팔공산 가운데 이곳이 가장 그 서쪽에 영천 또는 경주에 가까운 저 동쪽에 그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적으로 볼 때나 기록상으로 볼 때 이게 김유신의 수도처가 틀림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화랑 시절 무예와 도를 연마하는 김유신의 이야기는 도처의 전설로 남아있다. 경주로 들어오는 길목에 자리한 단석산에는 신라 최초의 석굴 사원인 신선사 석굴이 있다. 넓은 공간이 나타나는군요. 네, 이제 석굴 네 개의 바위가 둘러싼 자연 암벽에 화랑들이 불상을 새기고 지붕을 덮어 이 석굴 사원을 만들었다고 전한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화랑 시절 김유신이 홀로 향을 피워놓고 하늘에 기도하자 천관신이 빛을 비추어 보검에 연기를 쬐어 주었다고 한다. 어느 지점에 얼마쯤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성문이 있다. 돌문이 있다 이겁니다. 그 돌문을 열어보면 칼이 한 자루 있을 테니까 그 칼로 가지고 바위를 잘라봐라. 바위가 단석이 잘라지면 하산을 해라.
바위가 안 잘라지면 기도를 더 해라. 그런 계시를 받았어요. 김유신이 단칼에 바위를 잘라냈다고 해서 단석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이 산에는 칼로 잘랐다고 전해지는 바위들이 여러 곳 보인다. 화랑 시절 산천을 돌며 무예를 연마했던 김유신. 18살에 화랑의 최고자리인 국선에 올랐다는 기록 이후 17년 동안 김유신의 이름은 역사의 무대에서 찾을 수 없다. 김유신이 역사의 무대에 다시 등장하는 것은 낭비성 전투에서다. 청주는 고구려와 신라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낭비성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이때 그의 나이 35이었다. 김유신은 첫 데뷔전인 낭비성 전투에서 불리한 전세를 뒤집기 위해 홀로 적진에 뛰어든다. 나는 옷깃을 잡고 흔들면 옷이 반듯해지고 그물의 꼭지를 쳐들면 그물이 펴진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그물의 꼭지와 옷깃이 되어보겠다. 김유신은 적장의 목을 베어오는 활약을 펼치고 이에 힘입어 신라군은 대승을 거둔다. 이후 김유신은 승승장구한다. 40여 년간 단 한 번도 패한 기록이 없다. 김유신의 경우에 있어서 전쟁에서의 어떤 패전 기록이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기록에서 전해지고 있는 기록 자체가 소라게스를 가능성도 있고요. 또 김유신을 이렇게 숭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김유신의 패전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기 어려운 그런 면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패전을 했든 안 했든 백제와의 전쟁에서 김유신이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전황이 역전되고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신라군이 오히려 공세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나간 것은 틀림없습니다. 무엇이 김유신의 백전백승, 무패신화를 가능하게 했을까? 경북 군위군 장군마을. 통일전쟁기 고구려 백제를 공격하러 갈 때 군대를 주둔시켰던 곳을 기념하여 지은 사당이다. 이곳에는 김유신과 당나라 총사령관 소정방의 위패를 같이 모셔놓았다. 661년 당나라 소정방군은 백제에 이어 고구려 공략에 나섰다가 평양성 부근에서 고립된다. 신라는 당의 요청에 따라 평양성으로 군량을 수송해야 했다. 워낙 위험한 일이라 나서는 자가 없을 때 68배 노장 김유신이 자원한다. 김유신이 난관을 타개하는 첫 번째 방법, 그것은 장군 자신이 선두에서 솔선수범하는 것이다. 그로 인해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결국 전투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을 김유신은 잘 알고 있었다. 강을 하나 건너는데도 김유신이 먼저 건넙니다. 그래야 병사들이 따라와요. 그러니까는 이 김유신이 사기를 올려주면 뭐 천천병력과 같아지고, 그가 없으면 전쟁을 못하는. 김유신은 전세가 불리할 때면 군사들의 사기를 촉발시키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전략을 구사했다. 삼국사기에는 전쟁터에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한 신라 군인들의 이름이 여러 명 기록돼 있다. 군사력이 열세였던 신라가 백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소수의 희생이 전제가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원광법사와 같은 분이 이른바 세속 5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전쟁에 나가서 물러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 순국하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여기는 그런 사회풍조가 있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특히 7세기 삼국통일전쟁이 가속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신라의 굉장히 큰 힘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솔선수범하는 장군, 심리전에 능숙한 전략가, 김유신 군대가 백전백승하는데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 추격해온 고구려 군대를 격퇴시킨 노라는 무기. 기록에는 당시 삼국 중에서 특히 신라의 노가 성능이 우수했다고 나와 있다. 노는 과연 어떤 무기였을까? 궁시박물관에서는 각종 노를 복원해 놓았다. 노는 활에 기계적인 장치를 달아 발사하는 무기다. 그 모양과 위력도 다양하다. 노는 활에 기계 장치를 붙여서 좀 더 멀리 화살을 보내거나 많은 양의 화살을 한꺼번에 쏠 수 있거나 이런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또한 일반 활이 오랜 기간 동안 연습 시간이 필요한 데 비해서 이것은 짧은 기간 동안 쉽게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활이 전투에서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 장기간에 걸친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데 비해 노는 평범한 농민이라도 단기간에 손쉽게 배워서 전투에 사용할 수 있다. 기계장치 위에 활 시위를 당기고 조준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그만이다. 물레를 돌려 활 시위를 달리는 찬호를 복원했다. 이 찬호는 활 3개를 당기는 힘을 모아 한 개의 화살에 실려 발사되도록 설계돼 있다. 시위를 당기는 데 드는 힘만큼 화살의 발사 위력도 크고 그만큼 멀리 날아간다. 그때 뭐 포노를 설치하는 기록이나 아니면 뭐 찬호를 서열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찬호라는 건 뭐 이 수레 위에 쇠뇌를 올려놓고 이 움직이면서 사용을 하는 거로 봐야 되니까 그런 정도라 그러면은 최소한 이 정도의 힘을 가진 쇠뇌들이 굉장히 많이 쓰였다라는 것 자체는 알 수가 있겠죠. 찬호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고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1mm 가까운 두께의 함석판을 여러 장 겹쳐 관역을 만들었다. 화살은 함석판을 4장까지 뚫었다. 노는 신라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무기였다. 활에 숙련되지 않은 농민들을 집단 훈련시켜가지고 어느 목표를 겨냥한다기보다는 화망을 형성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격을 하면 효과가 있는. 그것도 일제히 사격을 해야 됩니다.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는 군 지도부, 그들에 의해 사기가 충천한 병사들, 그리고 전 국민을 언제든지 전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무기 체계. 이들이 하나가 된 것이 삼국 통일을 이루어낸 김유신의 신라군이었다. 우리 역사에서 7세기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누가 살아남을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 역사상 최대의 혼란기였습니다. 이 격동기에 영웅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고구려의 영계소문, 백제의 계백장군, 그리고 신라의 김유신 장군입니다. 이들은 시대가 낳은 걸출한 무장이었습니다.
당태종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불세출의 영웅 연개소문은 중국 경극의 무술의 달인으로 등장할 정도로 중국인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계백 장군은 5천 결사대를 결성해 신라의 5만 대군과 맞서 싸우다 나라와 함께 쓰러져간 충절의 표상으로 유명합니다. 김유신은 이들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들은 누구 하나 뒤지지 않는 시대를 이끈 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리의 편이듯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만이 역사 속에 칭송받고 후대에까지 추앙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후의 승자는 결국 김유신이었습니다. 대야성, 지금의 합천. 김유신이 신라 정계에 본격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곳이다. 642년 신라와 백제, 나아가 삼국 전체 운명을 결정지은 대야성 전투가 이곳에서 벌어졌다. 대야성은 백제와 신라가 바로 통할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 전략적 요충지였다. 예, 이곳은 지금 합천의 대야성터로 보고 있는 성터입니다. 이 대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아마 삼국시대, 가야시대부터 존재하던 그런 성을 아마 그 삼국시대 이제 백제와 신라가 전쟁을 치열하게 벌일 때 그때 좀 더 보강해서 만들어진 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백제의 무왕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대야성을 공격했지만 결국 함락시키지 못했을 만큼 대야성은 천혜의 요새였다. 백제에서 신라로 진격해 들어오는 길목을 낙동강 지류인 황강이 막고 있어 자연 방어막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대야성은 낙동강 서쪽을 지키는 신라의 최전방 관문이었다. 만약에 이 합천 대야성이 함락이 된다면 그 외 고령, 대구, 경주까지는 상당히 그 길이 평탄합니다. 거기는 요새라고 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 군사적 요충지가 될 만한 곳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대야성이 함락된다는 것은 사실 경주로 갈 수 있는 아마 공격 루트로서는 최단 그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대야성 함락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로 봐서는 상당히 그 어려운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백제 의자왕은 결국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한다. 신라의 수도 경주로 곧바로 진격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다. 이때 최후의 방어선인 암양주 방어의 임무가 김유신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대야성이 함락될 때 성주였던 김품석과 그의 아내가 함께 죽임을 당하는데 이 아내가 바로 김춘추의 딸이었다. 이 소식은 김춘추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삼국 통일전쟁 과정에서 이 대야성 전투는 신라로 하여금 특히 나중에 신라의 왕이 되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로 하여금 백제 정벌의 의지를 굳히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고구려로 군사를 빌리러 가는 김춘추, 수도 경주의 최후 방어선을 책임지게 된 김유신, 신라의 운명이 이 두 사람에게 맡겨진다. 김춘추와 김유신은 뜻을 함께할 것을 피로써 맹세한다. 나와 공은 일심동체로서 나라의 기둥이요. 이번에 내가 만약 고구려에 들어가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공이 무심할 수 있겠소? 공이 만일 돌아오지 못한다면 저의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 백제 두 왕의 궁성을 짓밟을 것이오. 신라는 고구려와의 교섭에 실패하자 이어 당나라와의 외교에 사활을 거한다. 당나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연호와 복시까지도 당의 것으로 바꿔야 할 정도로 당시 신라의 상황은 바람 앞에 등불 바로 그것이었다.
당시대를 싫어했던 신라에는 이 처절한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쳤던 겁니다. 애초에 신라가 상통일 전쟁 과정에서 목표로 두었던 것은 가장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백제를 멸명시키는 것, 이것이었을 거로 생각되고, 당나라를 끌어들임으로써 백제를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당나라가 원하는 고구려 정벌에 도움을 주고 그 부산물로서 고구려 영역 일부를 차지하고 상통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이 신라의 기본 전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당시 신라는 독자적으로 고구려와 백제를 쳐서 삼국 통일을 이룰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단지 살아남기 위해 당나라를 끌어들였고 결국 끝까지 살아남은 신라가 삼국 영토의 새로운 주인이 된 것이다. 이때 김춘추는 외교를, 김유신은 군사를 나누어 맡았다. 김유신과 김춘추, 이 두 세력의 연결은 이미 아버지 때부터 시작됐다. 두 사람의 부친인 용춘과 서현은 이미 낭비성 전투를 함께 이끈 동지였다. 진지왕이 귀족들에 의해 쫓겨나 폐위되면서 왕이 될 수 없었던 김춘추 집안, 패망한 나라 가야의 왕족인 김유신 집안, 중앙 귀족 사회에서 소외된 비주류라는 공통점은 이들 두 가문을 결속시켰다. 처음엔 정상적이라면 김춘추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왕위에 쫓겨나게 됨으로써 왕위 계승권에서 멀리 밀려나 있었고, 따라서 다른 진골 귀족들과는 이해관계가 합치되지 않고 갈등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기 아버지 김용춘, 그 다음에 자기 대의를 가지고 갈등을 많이 하고 있었고, 또 김유신으로서는 이질적인 그 진골 귀족 집단이었고,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정통의 진골 귀족들로부터는 배척당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가 있었던 거죠. 김춘추와 김유신은 혼인으로 결속된다. 김춘추의 부인은 김유신의 동생 문희다. 어느 날 김유신은 김춘추와 공을 차며 놀다가 일부러 김춘추의 옷을 밟아 찢는다. 김유신은 여동생 문희에게 김춘추의 옷을 깃게 하여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준다. 문희가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갖자 김유신은 문희를 화형시키려고 한다. 자초지종을 들은 선덕여왕은 두 사람의 결혼을 명한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김유신의 치밀한 각본에 따라 성사됐다. 가문의 결속으로 세력을 키워가던 이들에게 귀족 세력을 누를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온다. 선덕여왕 16년, 상대등이었던 비담이 명활성에서 난을 일으킨 것이다. 당시 상대등은 귀족 세력의 대표로 왕위에도 오를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비담이 난을 일으킨 구실은 여자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진평왕이 뒤를 이을 성골 아들 없이 죽자 딸인 선덕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다. 최초의 여왕이 탄생한 것이다. 선덕여왕을 왕위에 오르게 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김유신과 김춘추다. 그리고 선덕여왕에 이어 진덕여왕이 후계자로 떠오르자 진골 귀족의 대표인 비담이 난을 일으킨 것이다. 비담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김유신은 전면에 나선다. 이때 진압군에 있던 월성 쪽에 유성이 떨어지자 진압군의 사기는 위축되고 반란군의 사기는 충천한다. 이에 김유신은 연 끝에 불을 붙여 하늘로 띄우고 마치 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꾸민다. 그리고 떨어진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으니 길조라는 소문을 내 반란군의 사기를 꺾고 난을 진압한다.
그리고 진덕여 왕이 사망하자 마침내 김춘추가 왕위에 오른다. 그것은 보수 귀족 세력에 맞선 소수파 개혁 세력 김춘추와 김유신의 승리였다. 대개 이제 그 기존 세력은 보수적입니다. 현상 유지가 기존 세력이고 김유신, 김춘추는 신흥 세력 아닙니까? 요새 말 마이너리티고 소수파고 사이드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면 김유신, 김춘추가 통일을 주도하게 된 이유도 그게 기존 세력이었으면 그렇게 못했을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반개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을 좀 더 확대하려는 새로운 정책적인 아마 고안이 이런 모험에 가까운 통일로 나가지 않았느냐. 김유신은 상대 등에 이어 오직 김유신을 위해 만든 관직인 태대각간의 자리에 오른다. 살아서는 신하의 최고 자리에, 죽어서는 왕의 자리에 김유신, 그는 최후의 승자로 남았다. 지금도 김유신 장군은 전국 곳곳에서 호국신으로 받들고 있는데요. 분명 김유신 장군은 영웅 중에 영웅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김유신 장군과 같은 뛰어난 지도력과 지략을 갖춘 명장군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김유신 장군만이 이렇게 후대에까지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최후의 승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심각한 내부 분열로 스스로 멸망의 길로 달려갔던 데 비해 삼국 중 가장 힘이 약했던 신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로 뭉쳤습니다. 바로 그 힘이 삼국 통일을 이뤄냈고 그리고 김유신이라는 빛나는 영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